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빛나는 최고급 식당 안. 무거운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차가운 얼음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물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젊은 여자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아였습니다. 단정했던 옷차림은 얼룩지고 엉망이 되었으며 창백해진 뺨 위로는 서늘한 물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옷차림으로 온몸을 치장한 중년 여성이 핏대를 세우며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천박하게 휴게실이나 치우는 주제에 연 매출 수백억 집안의 내 귀한 아들을 넘봐? 넌 우리 회사 청소부로도 안 쓸 수준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중년 여성의 날선 폭언이 넓은 방 안을 매섭게 울렸지만 서아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힘없고 가련한 약자의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이런 지독한 멸시와 모욕을 겪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견디고만 있었던 것일까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도권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한 최고급 호텔의 귀빈 전용 휴게실이었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대형 조명과 최고급 대리석이 빛나는 그야말로 선택받은 소수만이 출입할 수 있는 은밀하고도 사치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한번 밟아보기도 힘든 이 화려한 세계의 구석에는 단정한 근무복을 입은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아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남는 시간에 피로를 풀거나 화려한 손님들의 옷차림을 주제로 수다를 떨 때도 서아는 언제나 홀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성실하고 조용한 말단 직원이었지만 서아의 눈빛은 화려한 공간의 겉면이 아닌 그 이면의 어두운 곳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버려지는 최고급 식자재들의 양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원어치의 고급 식재료가 쓰이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낭비의 현장을 빠짐없이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뒷문으로 들어오는 납품업체 직원들의 태도와 그들이 들이미는 식자재의 실제 품질을 매의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최고 등급이라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물건들이 버젓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관찰은 비단 식자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양과 품위를 자랑한다는 최상위 귀빈들의 진짜 민낯 역시 그녀의 수첩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당연하다는 듯 내뱉는 사람들,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대하며 폭언을 일삼는 이른바 요주의 인물들의 행동 양식이 그녀의 기록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틈만 나면 메모를 하는 서아를 보며 유별나다며 혀를 찼습니다. 서아 씨는 기껏해야 계약직이면서 무슨 총괄 지배인이라도 된 것처럼 구네. 적당히 좀 하지. 비웃음 섞인 동료들의 말에도 서아는 타인의 시선이나 조롱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치밀하게 현장의 낭비 구조와 납품 업체들의 민낯 그리고 무례한 고객들의 명단을 수집하고 있었는지 그 작은 수첩이 훗날 얼마나 거대한 피바람을 불러일으킬지 당시 이 휴게실 안에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폭풍 전야의 고요를 견디며
기록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평화로워 보이던 휴게실의 두꺼운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휴게실의 두꺼운 유리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중년 여성, 최명희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란이었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옷차림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요란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비슷한 차림새를 한 2명의 지인들이 아첨하듯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입구에서 정중하게 고개 숙이는 직원들의 인사는 본체만체하며 곧장 휴게실 가장 안쪽에 자리한 굳게 닫힌 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하루 이용료와 최소 주문 금액을 합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엄격한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최고급 단독 특별실이었습니다. 명희는 직원의 안내나 확인 절차도 없이 제 집 안방처럼 맘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상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인들 역시 호들갑을 떨며 최고급 가죽 소파에 비싼 가방을 던져두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황한 다른 직원들이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서아가 작은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서아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고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특별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아는 두 손을 모은 채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곳은 사전 예약을 마친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특별실입니다. 바깥쪽에 마련된 일반 좌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아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웃고 떠들던 명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명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 남편이 이 호텔 그룹의 식자재 대주는 제일 큰 회사 사장이야. 내가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겠다는데 어디서 일개 말단 직원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명희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함께 온 지인들도 혀를 차며 서아의 태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직원이라면 지레 겁을 먹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설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호텔의 규정을 읊었습니다. 호텔 규정상 예약 없는 무단 이용 시에는 1,000만 원의 대관료 및 위약금이 즉시 청구됩니다. 규정은 모든 고객님께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약금이라는 단어에 명희의 눈꼬리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한낱 규정 따위에 가로막혔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뭐? 위약금? 너 지금 나한테 영업 방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장 지배인 불러와. 내가 오늘 너 해고당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명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특별실을 넘어 휴게실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휴게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도 서아는 명희의 일그러진 얼굴과 오만한 윽박지름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명희는 자신이 짓밟고 있는 이 평범한 직원이 속으로 어떤 무서운 샘표를 튕기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을 향한 폭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고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헐레벌떡 달려온 총괄 지배인은 전후 사정을 묻지도 않은 채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연신 식은 땀을 닦아냈습니다. 명희는 거만하게 서아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저 건방진 직원을 당장 치우지 않으면 납품 계약을 모두 끊어버리겠다며 날뛰었습니다. 서아는 그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배인의 비굴한 사죄와 최고급 접대를 약속받고 나서야 명희는 한껏 으스대며
휴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아의 수첩에는 그녀가 뱉어낸 납품회사의 이름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일과를 마친 서아를 찾아온 것은 오랜 기간 교제해온 연인 민우였습니다. 화려한 고급차에 기대어 있던 민우는 서아의 피로한 기색은 살피지도 않은 채 자기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기 바빴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이 거대 그룹과 연간 200억 원이 넘는 독점 납품 계약을 맺고 있다며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좀 불같긴 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당장 내일 밥이나 먹자고 하시네. 무조건 숙이고 비위만 잘 맞추면 별일 없을 거야. 민우는 내일 어머니와의 식사 자리가 잡혔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서아는 민우의 말을 들으며 낮에 휴게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오만한 여성의 얼굴을 단번에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그저 건조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방으로 돌아온 서아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휴대용 컴퓨터를 켜고 조용히 숫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그토록 자랑하던 업체의 단가표를 샅샅이 역추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원가와 교묘하게 조작된 거대한 차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화면을 매섭게 훑었습니다. 오만한 횡포의 이면에 숨겨진 부패의 사슬을 서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식당의 단독방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는 숨막힐 듯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추어 도착한 서아와 민우가 자리에 앉기도 전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온몸을 값비싼 보석으로 휘감고 오만함을 풍기는 중년 여성, 바로 전날 휴게실에서 난동을 부렸던 최명희였습니다. 아들의 곁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명희의 걸음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지으려던 그녀의 인매가 일순간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서아 역시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명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깨지고 명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안을 매섭게 갈랐습니다. 너 이 건방진 것. 내가 왜 우리 아들 옆에 서 있어? 명희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민우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명희의 입에서는 끝을 알 수 없는 멸시와 폭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디서 천박하게 휴게실이나 치우는 주제에 연 매출 수백억 집안에 내 귀한 아들을 넘봐? 넌 우리 회사 청소부로도 안 쓸 수준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분노를 이기지 못한 명희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얼음물 잔을 집어들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아의 얼굴을 향해 끼얹었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차가운 물줄기가 허공을 갈랐고 서아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정했던 옷차림은 얼룩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서아를 보호하기는커녕 안절부절 못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나약하고 비겁한 연인의 모습을 보며 서아는 차가운 물기를 타고 흐르는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비참한 몰골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내뱉는 모욕과 멸시의 단어들은 역설적으로 서아에게 가장 완벽한 확신을 쥐어주었습니다. 전날 밤 찾아냈던 장부상의 비리와 횡령의 흐름, 그리고 거대 기업의 이름을 팔아 뒤에서 횡포를 부리던 썩은 뿌리의 실체가 눈앞에서 명백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끝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끼는 명희의 거친 숨소리와 창백해진 민우를 뒤로 한 채 그녀는 조용히 젖은 몸을 이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얼음물에 흠뻑 젖은 처참한 몰골로 식당을 빠져나온 서아의 뒤를 허둥지둥 쫓아온 것은 연인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추위에 떠는 서아의 젖은 어깨를 감싸주기는커녕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꺼봐. 내가 무조건 고개 숙이고 어머니 비위부터 맞추라고 했잖아. 화 풀리실 때까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싹싹 빌어. 그 정도 수모는 참을 수 있잖아. 서아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동자로 제 앞에 남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나약함과 비겁함이 남김없이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겁하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과는 그 어떤 미래도 함께 그릴 수 없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서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도 감정적인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위험 요소 평가를 마친 자의 건조하고 단호한 결단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멍하게 굳어버린 민우를 길거리에 남겨둔 채 서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침없이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서아가 홀로 향한 곳은 자신이 일하던 호텔보다 훨씬 거대하고 웅장한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기업 그룹의 본사 사옥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로비를 지키던 보안 요원들은 서아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굽혀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삼엄한 보안 구역을 통과해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이 거대한 기업 제국의 가장 높은 곳, 한재양 명예회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넓고 고요한 집무실 안 묵직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있던 노회한 수장은 서아를 보며 옅고 든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는 품에서 정갈하게 철해진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휴게실의 만성적인 적자, 원인과 식자재, 독점 협력사의 단가 부풀리기 정황, 그리고 계약 조항에 명시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관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썩어 들어간 뿌리는 즉시 도려내야 합니다. 한재양 명예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묵직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없고 평범한 말단 직원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어떻게 그룹의 심장부에 서서 거물급 협력사의 생사료 탈권을 논하고 있는지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마침내 그 육중한 잔막을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재양 명예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류 안에는 명희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자재 납품업체가 그동안 얼마나 교묘한 수법으로 단가를 부풀려 왔는지, 그리고 그 부당한 이익이 어떻게 명희의 화려한 사치품으로 둔갑해 흘러들어갔는지 명백한 증거와 숫자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의 규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횡포를 일삼으며 거대 기업의 품격에 먹칠을 한 명의의 만행까지 서아의 낡은 수첩에 적혀있던 모든 관찰 결과가 완벽한 계약 해지의 근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장을 소리 없이 덮은 명예회장의 주름진 얼굴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후계자의 냉철한 판단력에 대한 묘한 흐뭇함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썩은 가지가 거대한 기둥을 갉아먹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법이지. 거칠애와 오만에 취해 제 분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기업의 신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때가 되었구나. 명예회장의 묵직한 목소리에 서아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열리는 전국 우수 협력사 연회 자리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룹의 원칙을 명확히 바로 세우고 자격 미달인 업체들을 완전히 도려내야만 합니다. 서아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묵묵히 마주하던 명예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낮은 현장에서 묵묵히 경영의 본질과 인간의 밑바닥을 꿰뚫어 보고 돌아온 딸의 길고 길었던 위장 취업을 끝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다가오는 연회에서 썩은 협력사들의 물갈이와 함께 우리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기 최고 경영자가 누구인지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도록 하마. 이번 숙청 작업은 내가 직접 진두지휘하도록 해라. 명예회장의 확고한 선언은 곧 거대한 제국의 막강한 권력이 서아에게 온전히 이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서아는 정중하게 묵례를 올리며 고요한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서늘하고 차가운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자신들에게 다가올 거대한 파멸을 꿈에도 모르는 명희는 다가오는 연회에서 가장 돋보이기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신구와 최고급 맞춤 의상을 고르며 헛된 우월감에 흠떡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회사의 200억 원대 독점 계약 연장이 당연히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거대 기업 그룹이 주최하는 전국 우수 협력사 연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본사 사옥의 가장 큰 대형 연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협력사 대표들과 임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조명이 뿜어내는 눈부신 빛은 사람들의 기대감과 묘한 허영심을 한껏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무리의 중심에는 단연 최명희와 그녀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오직 오늘만을 위해 특별히 맞춘 수천만 원짜리 화려한 연회복을 입고 목과 손목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거대한 보석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걸음걸이와 치켜든 턱 끝에는 자신이 이 거대한 공간에서 가장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맹신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아유 사모님, 오늘 정말 눈이 부시네요. 이번 독점 계약 연장도 당연히 사장님 차지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영세한 업체 대표들이 조심스럽게 아부를 떨자 명희는 화려한 부채를 흔들며 거만하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호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이 이 그룹에 납품하는 물량 규모만 1년에 200억 원이 넘어요. 명예회장님도 우리 남편 없이는 이 그룹의 호텔 주방이 멈춘다는 걸 아시니까요. 사실상 우리 회사는 이 거대 기업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특별한 위치죠. 명희의 거침없는 호언장담에 그녀의 남편 역시 어깨를 한껏 으쓱이며 거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호텔에 제출했던 조작된 단가표와 부풀려진 장부가 이미 낱낱이 파헤쳐져 그룹 심장부에 있는 서아의 손에 완벽한 증거물로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흠떡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챙기며 기업의 신용을 갉아먹었던 행적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명희의 목소리는 더욱 뾰족하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나르는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윽박지르고 다른 업체 대표들의 소박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연회장 무대 뒤편의 고요하고 어두운 대기실에서는 밖과는 완전히 다른 서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숙청에 칼날을 쥔 서아가 화려한 의복 대신 단정하고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명희의 천박하고 요란한 웃음소리를 차갑게 듣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등 뒤로는 그룹의 최고위 임원진들이 일제히 숨을 죽인 채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밖에서 울려 퍼지는 명희의 오만한 웃음소리는 곧 자신을 집어삼킬 파멸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잠시 화장을 고치기 위해 홀을 빠져나와 걷던 최명희는 인적이 드문 무대 뒤편 어두운 복도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고 걸음을 우뚝 멈추었습니다.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젊은 여자,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끔찍한 물벼락을 내렸던 그 천박한 휴게실 직원 서아였습니다. 명희의 두 눈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서아가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에게 다시 매달리기 위해 이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연회장 뒷문으로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명희는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서아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너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왔어? 어디서 쥐새끼처럼 기어들어와서 구질구질하게 질척대는 거야. 보안 요원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발로 안 기어나가? 명희의 입술은 흉하게 비틀렸고 쏟아지는 목소리에는 짙은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아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낼 듯한 명희의 살기 어린 위협 앞에서도 서아는 그저 서늘하고 고요한 눈동자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억울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단 한 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짧은 정적 끝에 서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감정적인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냉혹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듯한 지극히 건조하고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협력사 계약 조항 제8조 임직원의 중대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기업 이미지 훼손 시 모든 계약은 예고 없이 즉각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조항 언급에 명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복도가 떠나가라 크고 요란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휴게실 바닥이나 닦는 주제에 어디서 주워들은 계약 조항을 들먹여?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의 200억 원짜리 계약을 어쩔 건데? 명희는 서아의 덤덤한 경고를 패배자의 발악이자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습니다. 자신이 짓밟고 조롱하고 있는 그 수수한 정장의 여자가 바로 그 200억 원짜리 계약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룹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명희가 서아를 향해 마지막 멸시의 시선을 던지고 기세등등하게 돌아설 때 연회장 안에서는 그룹의 최고 권력자인 한재양 명예회장의 입장을 알리는 웅장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명희는 곧 독점 계약을 따낼 승리자라는 허영심에 흠뻑 취해 가장 상석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서아는 벼랑 끝으로 향하는 그녀의 오만한 뒷모습을 보며 가장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덫은 완벽하게 닫혔고 이제 무대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사형 선고를 내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웅장한 교향곡이 넓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마침내 이 거대 기업 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절대적인 권력자 한재양 명예회장이 단상 위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은 일제히 숨을 죽인 채 자리에서 일어섰고 장내에는 옷깃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팽팽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연단 바로 앞 가장 눈에 띄는 상석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최명희와 그녀의 남편 역시
이제 곧 자신들을 향해 쏟아질 독점 계약 연장의 축포를 고대하며 한껏 상기된 얼굴로 단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강렬한 빛이 오직 명예회장 한 사람만을 비추었습니다. 연단에 선 그는 환영의 미소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장내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소의 자애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서늘하고 압도적인 위엄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내를 짓누르는 묵직한 목소리가 마침내 팽팽한 정막을 갈랐습니다. 우리 그룹이 이토록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진실한 이유는 바로 협력사와의 굳건한 신용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목숨처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만과 허영에 취해 타인을 무참히 멸시하고 뒤에서는 서류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탐하며 기업의 맑은 뿌리를 갉아먹는 자들이 우리의 고귀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명예회장의 날카로운 일갈이 떨어지자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축제 분위기를 예상했던 수많은 협력사 대표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명희의 남편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설마 저 끔찍한 경고가 자신들을 향한 칼날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소 눈엣 가시 같았던 경쟁 업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모조리 떨어져 나갈 것이라며 화려한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속으로 오만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명예회장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거대한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에 우리 그룹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썩은 가지들을 가차없이 도려낼 거대한 숙청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정화 작업을 위해 가장 낮은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낱낱이 진실을 파헤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 우리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차기 최고 경영자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명예회장의 폭탄 선언이 무겁게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내는 거대한 충격과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철통 같은 그룹에 비밀스럽게 감춰진 후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희 역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로운 권력자가 누구일지 숨을 죽여 기다렸습니다. 이내 명예회장이 무대 측면을 향해 손을 뻗었고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짐과 동시에 단 하나의 눈부신 빛이 굳게 닫혀있던 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르며 등장하는 단호한 구두 굽소리가 쥐죽은 듯 고요해진 연회장에 또렷하고 선명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빗줄기가 연회장의 굳게 닫힌 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장내를 짓누르는 무거운 정적을 가르며 단호하고 일정한 구두 굽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다름 아닌 서하였습니다. 화려한 연회복으로 치장한 수백 명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장식 하나 없는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숨이 막힐 듯한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흔들림 없는 서늘한 시선으로 곧장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단 바로 앞 상석에 앉아 헛된 승리감에 취해 있던 최명희의 얼굴에 띄어졌던 거만한 미소가 일순간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명희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에 찬 숨을 집어삼켰습니다. 불과 10여 분 전 어두운 복도에서 자신이 쥐새끼라 부르며 지독한 조롱을 퍼부었던 그 천박한 휴게실 직원이 지금 모든 이의 경애를 받으며 무대 중앙을 향해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하가 단상 위로 올라서자 한재양 명예회장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한 걸음 물러서며
그녀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썩은 뿌리를 직접 캐내고 묵묵히 기업의 내일을 그려온 내 유일한 핏줄이자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최고 경영자 한서아입니다. 명예회장의 묵직한 소개가 연회장을 강타하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장내에서 믿을 수 없다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희의 남편은 핏기가 가신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함부로 짓밟고 모욕했던 그 힘없는 계약직 직원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룹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단상 중앙에 선 서아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연회장을 훑어내리다 이내 정확히 맨 앞줄에 굳어있는 명희 부부를 향해 꽂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그룹의 이름을 팔아 타인을 멸시하고 부당한 탐욕을 채우던 자들의 민낯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원칙을 무시하고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오만한 협력사들과의 모든 계약은 영구히 파기될 것입니다. 서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휴게실에서 규정을 읊고 복도에서 경고를 던지던 그 건조하고 단호한 음성 그대로였습니다. 그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명희의 다리에서 마지막 남은 힘마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의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보석과 화려한 의상은 바닥을 구르며 한없이 초라하게 구겨졌습니다. 단상 위에서 그 처참한 몰락의 시작을 내려다보는 서아의 맑은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연회가 막을 내리고 수많은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 눈부신 조명마저 절반쯤 꺼진 그 서늘한 공간에는 오직 바닥에 주저앉은 최명희 부부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서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원짜리 장신구를 흔들며 사람의 급을 나누고 멸시하던 명희의 오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와 구겨진 연회복 차림으로 덜덜 떨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직 모든 것을 잃었다는 짙은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명희의 남편 역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잿빛 얼굴로 바닥만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서아의 뒤에 서 있던 책임자가 다가가 묵직한 서류철 하나를 그들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위에는 독점 납품 계약 영구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서라는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들이 지난 수년간 독점 권력을 쥐고 저질러온 식자재 단가 부풀리기 정황과 휴게실 직원들에게 가한 폭언과 횡포가 모두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임을 낱낱이 짚어냈습니다. 아울러 부당하게 취득한 수십억 원의 이득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건조한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서아의 냉혹한 통보가 떨어지자마자 명희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서아의 발밑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서아의 구두 끝에 비비며 처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미쳤었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비굴한 애걸이 텅 빈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약이 끊기면 내일 당장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자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위약금 청구만은 제발 거두어달라며 목이 쉬어라 부르짖었습니다. 명희의 처절한 절규가 메아리쳤지만 서아의 눈빛은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자에게 한없이 잔인했던 오만함이 자신보다 강한 힘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었습니다. 서한은 명희가 꽉 붙잡고 있던 자신의 바짓단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가가 어떤 것인지 이제 당신들이 그 처절한 밑바닥에서 직접 배울 차례입니다. 타인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잃어버린 자에게 냉혹한 경영의 세계가 베풀 자비는 없습니다. 이 싸늘한 마지막 선고를 남긴 채 서한은 흔들림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명희 부부의 뼈저린 통곡 소리만이 어두운 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도 압도적이었던 심판의 밤이 지나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대 기업이라는 든든한 바람막이를 잃어버린 최명희 부부의 업체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단 몇 주 만에 철저한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명희가 제 몸처럼 아끼고 자랑하던 화려한 저택과 수입 자동차 그리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보석들은 모조리 압류되어 차가운 경매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비겁한 침묵으로 불을 과시하던 연인 민우 역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가장 쓰라린 밑바닥 삶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반면 썩은 뿌리를 도려냈던 서한은 마침내 그룹 본사의 가장 높은 집무실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지시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최상위 귀빈 전용 휴게실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투명한 심사를 통해 새로운 협력사들이 선정되었고 특권 의식에 젖어 횡포를 부리던 고객들은 영구적인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치로 얼룩졌던 공간은 비로소 기업의 진짜 신용을 증명하는 투명한 흑자 경영의 표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한은 지난 시간들을 묵묵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쓰며 온갖 멸시를 견뎌야 했던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경영자로서 지녀야 할 가장 무거운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걸쳐 입은 옷의 가격표를 자신의 진짜 가치로 착각하곤 합니다. 알량한 재력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약자를 짓밟으며 그 영원할 것 없는 우월감에 취해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얄팍한 오만함은 비즈니스의 세계는 물론 우리의 긴 인생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빠르게 파멸시키는 무서운 위험 요소일 뿐입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흔들림 없는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희 일가의 처절한 몰락이 똑똑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누리는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 자만할 때 혹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밤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인적조차 드문 깊은 산속 요양원의 좁고 축축한 병실 안 80대 중반에 접어든 기석은 빗물에 흠뻑 젖은 겉옷을 벗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깊은 바닥에서 그가 꺼내든 것은 반으로 처참하게 쪼개진 구형 휴대전화와 작고 낡은 황동빛 열쇠 하나였습니다. 그는 부서진 휴대전화를 차가운 병실 바닥에 툭 던지고는 지팡이 끝으로 거칠게 지식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유일한 피부치는 오늘부로 내 손에 죽었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외동딸과 사위에게 철저히 기만당하고 이 짐승 우리 같은 곳에 갇힌 노인.
세상 사람들은 그가 늙고 병들어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왜 비 오는 날 장인과 장모를 이 외딴 곳에 버렸는지, 그리고 노인이 목숨처럼 쥐고 있던 저 낡은 가방 속 황동빛 열쇠가 앞으로 딸 부부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하십니까?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끔찍한 배신 앞에서 80대 중반의 늙은 아비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늙은이의 처절한 반격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지던 요양원의 첫날 밤, 좁고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는 병실 안에는 늙은 아내, 순옥에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맴돌고 있었습니다. 호강시켜주겠다며 최고급 온천으로 모시겠다던 하나뿐인 딸과 사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부부를 밀어넣은 곳은 산재물처럼 노인들을 가두어두는 외딴 산속의 요양원이었습니다. 순옥은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지만 기석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기묘할 정도로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대신 차가운 머리로 3가지 명확한 사실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명의로 된 3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번듯한 직장인 행세를 하는 사위가 실상은 투자 실패로 사채업자들에게 일시 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지고 쫓기는 신세라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이 모든 입소 서류를 꾸미고 부모를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시킨 주동자가 다름 아닌 평생을 바쳐 키운 외동딸이라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기석은 아내의 구분 등을 말없이 쓰다듬으며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소지품을 압수하려 할 때 핏대를 세우며 유일하게 지켜낸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마디로 가방의 밑바닥을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이중으로 덧대어진 가죽 안쪽에는 사위가 훔쳐간 가짜 도장이 아닌 진짜 인감도장이 차갑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훔쳐간 도장으로 장인의 건물을 팔아 일시 5억 원의 빚을 단숨에 청산하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딸 부부는 늙고 힘없는 부모를 완벽하게 치워버렸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80대 노인이 요양원이라는 감옥에 갇히기 직전 이미 밖에서 거대한 덫을 쳐두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장대비가 차창을 거세게 때리던 승용차 뒷좌석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딸 수아와 사위 건우는 부모님을 최고급 온천으로 모시겠다며 살갑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점점 인적이 드문 굽이진 산길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딸은 피곤하다며 일찌감치 눈을 감아버렸고 운전대를 잡은 사위는 연신 백미러를 힐끗거리며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거센 빗줄기를 뚫고 중간에 들른 한적한 국도변 휴게소에서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다며 사위가 빗속으로 황급히 뛰어나가던 순간 그의 두툼한 겉옷 주머니에서 낡은 구형 휴대전화 하나가 시트 밑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울리는 진동 소리에 이끌려 기석이 무심코 그 전화기를 주워들었을 때 화면에는 발신자 번호조차 뜨지 않은 수상한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일시 5억 원, 내일까지 안 갚으면 내 놈 마누라 미술관부터 박살낸다.
피가 거꾸로 솟는 끔찍한 협박 메시지 아래로 사위가 보낸 비굴한 답장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인감도장과 신분증 방금 다 빼돌렸습니다. 오늘 늙은이들 산속에 가두고 내일 당장 30억 원짜리 상가 건물 매각해서 원금에 이자까지 전부 갚겠습니다.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짧은 문장들은 평생 땀 흘려 쌓아온 기석의 세계를 단숨에 짓밟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외동딸과 친아들처럼 믿었던 사위가 부모를 팔아넘기려 꾸민 참혹한 배신이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겠지만 거친 세상을 맨몸으로 부딪히며 자수성가한 기석의 피 속에는 차가운 승부사의 기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열하는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을 다잡았습니다. 기석은 주운 사위의 비밀 휴대전화를 자신의 낡은 가죽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화장실에서 돌아오기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평생의 신복인 동수에게 짧고 단호한 지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위놈이 가짜 도장을 훔쳐갔다. 은행 비밀 금고에 보관해둔 20억 원짜리 근저당권 설정. 서류, 내 지시가 떨어지면 즉각 접수할 수 있도록 대기해라. 그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자신을 기만한 자들을 올가맬 무자비한 사냥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잠시 후 차에 올라탄 사위는 전화기가 사라진 줄도 모른 채 가벼운 휘파람을 불며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빗소리에 묻힌 그 경박한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기석은 앞좌석에 앉은 두 피부치의 뒤통수를 서늘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이들이 파놓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놈들의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추락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만 우시오. 놈들의 잔치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테니. 기석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순옥이 젖은 눈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석의 눈빛은 절망에 빠진 힘없는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숨통을 끊을 준비를 마친 늙은 사냥꾼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창문을 때렸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서늘하고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루한 장맛비는 다음 날 아침이 밝도록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은 요양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가운을 걸친 그의 눈빛은 의사가 아닌 탐욕스러운 장사꾼이었습니다. 원장은 다짜고짜 붉은 알약이 담긴 컵을 순옥의 침대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딸수아의 넉넉한 입금 덕분에 어제부로 순옥이 중증 치매 환자로 공식 분류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통째로 빼앗기 위해 멀쩡한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정신 나간 노인으로 둔갑시킨 끔찍한 폐륜이었습니다. 순옥은 사색이 되어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얌전히 약이나 삼키라며 폭언을 쏟아냈고 계속해서 반항하면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가두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남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원장의 멱살을 잡고 분노하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감정을 차갑게 억눌렀습니다. 그는 아내를 감싸 쥐고 오히려 원장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비굴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원장은 찍소리 못하고 순종하는 늙은이의 모습에 크게 만족한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울리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기석은 굳어있는 아내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라고 저들이 억지로 먹이려는 알약은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 변기에 몰래 뱉어버리라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놈들을 완벽하게 방심시켜야만 이 지옥에서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남편의 서늘하고 묵직한 눈빛에 순옥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석의 거친 손은 어느새 낡은 가죽 가방 안주머니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부터 조용히 빨간불을 반짝이며 돌아가던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멀쩡한 노인에게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려는 불법 의료 행위와 딸에게 뒷돈을 받고 가짜 진단을 내렸다는 원장의 자백이 마그네틱 테이프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기석은 조용히 녹음기를 껐습니다. 사위의 위조 범죄에 이어 요양원 원장의 노인 학대 증거까지 그가 단죄해야 할 사냥감의 명단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억수 같은 장맛비가 창문을 부술 듯 때리던 요양원의 첫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지독한 원장의 협박과 딸의 배신감에 지쳐 아내 순옥이 웅크린 채 잠든 깊은 새벽 기석은 홀로 깨어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가 가방 깊은 곳에서 꺼낸 것은 차 안에서 사위가 흘렸던 구형 휴대전화와 작고 낡은 황동빛 열쇠 하나였습니다. 기석이 손바닥에 올려놓은 이 황동빛 열쇠는 결코 단순한 쇠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내 중심과 은행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대여 금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늘한 철제 금고 안에는 사위가 그토록 탐내던 30억 원짜리 상가 건물에 이미 2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둔 서류의 원본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석은 일찍이 딸 내외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사위의 수상한 씀씀이를 예의주시해 왔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장 확실한 법적 방어막을 쳐둔 상태였습니다. 사위가 위조된 인감으로 건물을 팔아 일십오억 원의 빚을 갚으려 은행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는 자신이 훔친 것이 이미 막대한 빚이 잡혀 있어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터였습니다. 이어 기석이 구형 휴대전화를 차가운 병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지팡이로 무참히 지식인 행동에는 더욱 소름 끼치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위는 사채업자들과 이 비밀 전화기로만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완전히 박살난 이상 사위는 빚쟁이들에게 매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시간을 벌 유일한 통로를 영영 잃게 된 것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채 약속한 하루의 기한을 넘긴 사위를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기석은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이용해 사위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일 덫을 완성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부서진 휴대전화 잔해를 내려다보며 황동 열쇠를 꽉 쥐는 기석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가장 비열한 배신에 80대의 늙은 아비는 법과 숫자로 벼려낸 가장 잔혹한 형벌을 내릴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요양원의 철창 밖으로 쏟아지는 폭우는 곧 딸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휩쓸어버릴 파멸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낡은 창문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던 시각, 도심 한복판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딸 수아와 사위 건우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늙은 부모를 산속 깊은 곳에 치워버렸다는 사실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위 건우는 장인어른의 지갑에서 빼낸 도장과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3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고 지긋지긋한 사채, 빚 15억 원도 단숨에 털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건우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대출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는 위임장과 가짜 인감도장을 내밀며 상가 건물을 담보로 15억 원의 대출을 당장 실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약속한 기한이 오늘 자정까지였기에 그의 속마음은 몹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건네받은 서류를 확인하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건우는 머릿속으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어느 빚부터 갚을지 즐거운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직원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직원은 곤란한 기색으로 모니터 화면을 돌려 건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상가 건물로는 단 1원의 대출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건우가 언성을 높이며 따져 묻자 직원은 모니터 속 등기부등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미 어제 날짜로 그 상가 건물에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건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억 원짜리 건물에 이미 20억 원의 빚이 잡혀 있다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푼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급히 뒤졌습니다. 당장 사채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그의 생명줄이었던 구형 휴대전화는 손끝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건우는 어제 요양원으로 향하던 포구 속 차 안에서 비밀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출은 거절당했고 분노한 빚쟁이들을 달랠 유일한 연락 수단마저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오만했던 사위의 세계가 무서운 속도로 쩍쩍 갈라지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선 사위 건우는 우산조차 쓰지 못한 채 장대비가 쏟아지는 도심 거리를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거리를 헤맸지만 사채업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은 잃어버린 구형 휴대전화 케이스 안쪽에 들어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자정까지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아내가 아끼는 미술품 전시관마저 쑥대밭이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헐떡이며 건우는 아내가 있는 전시관을 향해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같은 시각 수아는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도심의 최고급 전시관에서 우아하게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늙은 부모를 산속 요양원에 치워버리고 마침내 3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차지했다는 헛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사치스러운 일상을 누릴지 즐거운 몽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달콤하고도 악랄한 망상은 전시관의 두꺼운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단숨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비에 젖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진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 전시장 안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사내들은 다짜고짜 전시관 벽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그림들을 바닥으로 거칠게 끌어내렸습니다. 기겁한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막아서려 했지만 무리를 이끄는 사내가 서늘한 눈빛으로 서류 뭉치를 수아의 발밑에 매몰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내 남편 놈이 어제까지 갚기로 한 15억 원 당장 안 내놓으면 이깟 그림 나부랭이들 전부 불태워버리겠다. 바닥에 흩어진 차용증에는 남편 건우의 붉은 지장과 15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남편이 거액의 사채를 끌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내다버리면서까지 빼앗으려 했던 재산이 결국 남편의 빚잔치를 위한 비열한 속임수였음을 깨달은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색이 된 얼굴의 건우가 전시관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사내들에게 멱살을 잡혀 처참하게 대리석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닥을 나뒹구는 남편의 몰골을 보며 수아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모의 피눈물을 밟고 세운 오만한 부부의 모래성은 거센 장맛비에 씻겨 내려가듯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에 쫓겨 생지옥을 맛보고 있을 무렵 도심 반대편에서는 기석의 오랜 신복 동수가 폭우를 뚫고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직 법무사 사무장이자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인 그는 기석이 요양원에 갇히기 직전 보냈던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지침 삼아 딸 부부의 숨통을 끊어낼 법적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향한 곳은 관할 관청의 민원실이었습니다. 동수는 사위 건우가 기석의 인감을 위조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위조된 위임장 사본을 은밀하면서도 합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기석의 진짜 인감도장은 요양원의 낡은 가죽가방 밑바닥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기에 사위가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는 조잡하게 파낸 가짜 도장이 찍힌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동수는 젖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넘겨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80대의 늙은 장인을 속여 평생의 자산을 가로채려 한 놈들의 수법은 한낱 비열한 잡범보다도 못한 짓이었습니다. 이어 동수의 발길이 닿은 곳은 평소 기석의 자금을 관리하던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동수는 기석의 정식 위임장을 통해 요양원 원장과 딸 부부 주변의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을 역추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 수아의 계좌에서 산속 요양원 원장의 개인 차명 계좌로 며칠 전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은밀하게 송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런 병도 없는 늙은 어머니를 중증 치매 환자로 허위 조작하고 철저히 세상과 단절시키는 대가로 지불한 더러운 뇌물의 흔적이었습니다. 동수는 위조된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과 3천만 원의 뇌물 송금 내역이 담긴 금융 서류들을 방수 가방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사위가 지고 있는 15억 원의 악성 빚이 그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사적인 징벌이라면 동수가 지금 수집한 이 객관적인 숫자와 팩트들은 놈들을 차가운 감옥 바닥으로 끌어내릴 완벽한 법적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빗줄기를 맞으며 밖으로 나온 동수는 서늘한 눈빛으로 기석이 갇혀있는 요양원 쪽에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기석이 안에서 적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 마지막 덫의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놈들을 올가멜 밖에서의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무거운 철문 안쪽은 바깥 세상의 폭풍우와는 또 다른 서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늙고 힘없는 노인 행세를 하며 원장실 앞 복도의 바닥을 느릿느릿 닦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신발 자국을 지우는 척 허리를 굽힌 그의 눈빛은 바닥의 얼룩이 아닌 반쯤 열린 원장실 문틈을 예리하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의 책상 위로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채업자에게 쫓겨 벼랑 끝에 몰린 사위 건우였습니다. 평소에 거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그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와 초조함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다급한 목소리는 기석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사위는 원장에게 당장 장모인 순옥의 중증 치매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성년후견인 지정을 서두르라고 악을 썼습니다. 30억 원짜리 건물에 20억 원의 근저당이 잡혀 은행 대출이 막히자 아예 장모의 법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 남은 재산이라도 갈취하려는 짐승 같은 발악이었습니다. 원장이 추가적인 수고비를 요구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자 사위는 아내의 미술품 전시관이라도 처분해서 돈을 맞춰줄 테니 제발 하루빨리 처리해 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걸레를 쥔 기석의 거친 손마디에 핏대가 굵게 솟아올랐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피부치에게 저리도 악랄할 수 있는지 늙은 아비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기석은 낡은 작업복 안주머니로 조용히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서 소형 녹음기의 스위치가 켜졌고 붉은 불빛이 다시 한번 조용히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과 사위가 주고받는 추악한 뒷거래, 법제도를 악용해 부모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끔찍한 모의가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조력자 동수가 놈들의 사문서 위조와 뇌물 증거를 모았고 안에서는 기석이 범행 자백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원장이 거만한 발걸음으로 복도를 나섰을 때 기석은 다시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는 비굴한 늙은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원장은 기석을 하찮게 쳐다보며 지나갔지만 고개를 숙인 기석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놈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사위와 딸이 제 발로 이 요양원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 최후의 발악을 할 그 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맛비는 더욱 미친 듯이 퍼부었습니다. 고요하던 요양원 앞마당에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흠뻑 젖은 사위 건우와 딸 수아가 짐승처럼 헐떡이며 내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늙은 부모를 버리고 떠날 때의 오만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모든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의 눈빛에는 도끼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야간 당직자의 만류조차 거칠게 뿌리친 두 사람은 노부부가 갇혀있는 병실 문을 발로 걷어차듯 열어젖혔습니다. 캄캄한 병실 안 놀란 아내 순옥이 이불을 움켜쥐고 떨었지만 기석은 어둠 속에서 바위처럼 단단하게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젖은 머리를 쓸어올린 사위 건우가 다짜고짜 기석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번뜩이며 진짜 인감도장과 20억 원의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는 서류를 당장 내놓으라고 악을 썼습니다. 옆에 선 딸 수아마저 부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자신들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작정이냐며 패륜적인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짐승처럼 날뛰는 딸과 사위를 내려다보는 기석의 눈빛은 한겨울의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멱살을 잡으려던 사위의 손을 지팡이로 거칠게 내리친 기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기침을 하던 힘없는 늙은이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5억 원의 빚을 메꾸려 애비의 등을 친 대가가 고작 이것이냐.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석의 묵직하고 서늘한 목소리에 사위와 딸은 순간 숨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기석은 그들이 저지른 사문서 위조와 요양원 원장에게 건넨 3천만 원의 뇌물, 그리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한 끔찍한 모의까지 하나하나 정확한 팩트로 읊어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악행과 치부가 늙은 아비의 입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자 두 사람의 얼굴은 공포로 잿빛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한 줄 알았던 늙고 병든 노인이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덫을 조이고 있던 거대한 포식자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기석의 입에서 쏟아지는 완벽한 진실 앞에 사위 건우의 눈빛이 발악하는 들짐승처럼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는 곧장 늙은 장인을 향한 폭력적인 분노로 뒤바뀌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건우가 주먹을 치켜들고 기석이 쥐고 있는 낡은 가죽 가방을 빼앗으려 달려드는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거칠게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비바람을 몰고 들이닥친 사람들은 기석의 신복 동수와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 그리고 노인복지감사팀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현장 체포한다. 제복을 입은 형사들이 단숨에 병실 안으로 진입해 발악하는 건우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딸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주저앉았고 밖에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요양원 원장 역시 형사들이 내미는 체포영장 앞에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야 기석은 낡은 가방을 열어 그동안 숨겨왔던 반격의 무기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사위가 빼돌린 조잡한 가짜 도장이 아닌 진짜 인감도장과 20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 서류 원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수가 밖에서 치밀하게 수집해온 뇌물 송금 내역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석의 낡은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소형 녹음기가 형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녹음기 안에서는 멀쩡한 노인을 치매 환자로 몰아넣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던 사위와 원장의 끔찍한 뒷거래 음성이 병실 안을 서늘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입증할 완벽한 팩트와 숫자들이 형사들의 손에 넘어가자 건우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늙고 힘없는 노인들을 가두고 군림했던 요양원은 이제 놈들 스스로가 갇혀야 할 차가운 감옥의 입구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핏줄의 끔찍한 배신 앞에서 80대의 늙은 아비는 단 한치의 자비도 없이 법과 증거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놈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쇳소리를 내며 수갑이 채워진 사위 건우와 요양원 원장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형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거센 빗소리만이 무겁게 맴도는 참혹한 병실 바닥에는 최고급 미술품 전시관 관장이라는 화려한 허울을 잃어버린 딸 수아만이 처참한 몰골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사기꾼으로 구속되고 사채업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철저한 빈털터리가 된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던 늙은 부모의 발치로 비참하게 기어왔습니다. 수아는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기석의 젖은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았습니다. 남편의 끔찍한 빚을 자신은 정말 몰랐다며 자신도 그저 철저하게 속은 것이라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평생을 금지옥엽으로 아끼고 키워낸 외동딸의 비참한 오열에 어머니 순옥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수아를 내려다보는 기석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가운 심연과도 같았습니다. 기석은 자신을 붙잡은 딸의 떨리는 손을 지팡이 끝으로 무심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내가 3천만 원의 더러운 돈을 쥐어주며 내 어미를 정신나간 환자로 만들라 지시했을 때 내 유일한 핏줄은 이미 죽어 땅에 묻혔다. 그 서늘하고도 명징한 아비의 선고는
수아의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완벽하게 끊어내는 자비 없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더 이상 늙은 아비의 눈에 그녀는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늙은 아내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재산을 탐낸 파렴치한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수아는 짐승처럼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병실 바닥에 쓰러졌지만 기석은 2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굳은 얼굴로 순옥에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무거운 병실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두컴컴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던 요양원의 긴 복도를 지나 굳게 닫혀있던 정문을 나서자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장맛비도 어느새 잦아들고 옅은 새벽빛이 먹구름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충직한 조력자 동수가 노부부에게 정중하게 검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80대 노부부를 죽음의 수용소로 몰아넣으려던 악당들은 늙은 아비가 짜놓은 완벽한 덫에 걸려 비참하게 파멸했습니다. 모진 풍파를 묵묵히 견뎌낸 늙은 사냥꾼은 마침내 아내의 굽은 손을 꽉 쥔 채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은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끔찍했던 장마가 끝난 지 수개월이 흐른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자리 잡은 아담하고 따뜻한 주택의 주방에서는 구수한 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앞에는 올해 12살이 된 외손자 지훈이가 할머니 순옥이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을 크게 한 숟갈 떠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찻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의 폭풍우 이후 오만했던 딸 부부의 삶은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위 건우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화려한 전시관 관장 자리를 뽐내던 딸 수아는 남편이 남긴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고 파산했습니다.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지훈이마저 내팽개친 채 야반도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피땀을 밟고 서려던 패륜적인 핏줄에 가장 비참하고도 당연한 최후였습니다. 홀로 남겨져 두려움에 떨던 어린 손자를 거둔 것은 결국 매몰차게 버려졌던 조부모였습니다. 기석은 굳건하게 지켜낸 자산으로 손자 지훈이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노후를 흔들림 없이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켜낸 30억 원의 재산을 결코 손자에게도 맹목적으로 물려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이 아니라 잔혹한 세상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늙은 아비의 뼈저린 깨달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희생과 증여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돈 앞에서는 한순간에 가장 무서운 짐승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제 이야기가 가슴 아픈 비극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대비해야 할 세상의 민낯입니다. 노후의 진정한 존엄과 평화는 자식의 얄팍한 효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모 스스로가 끝까지 쥐고 통제할 수 있는 경제력과 철저한 법적 대비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지독하고도 시린 반격의 기록이 남은 인생의 자산을 굳건하게 지켜내려는 여러분께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는 평안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